예, 그러면 2부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부는 분권헌법하고 지방자치가 어떻게 그 안에 녹아 들어가 있는지 한번 따져보기 위한 건데요. 일단 우리가 보통 국민이란 말을 쓰죠, 헌법에서는. 근데 이 주민이란 말을 또 지방자치에서는 쓰고 있거든요. 물론 이제 지방자치법에서 주민에 대해서 정의를 하고 있긴 하지만 이 국민과 주민을 헌법에서 명확하게 구분해서 지금 담고 있는 것인지, 또 그때의 그 차이를 헌법에서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지, 이런 것도 좀 궁금하거든요. 기본적으로 국민의 개념 안에, 헌법에서 표현하고 있는 국민의 개념 안에는 이제 주민이 포함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국가 생활에서의 규율의 대상은 기본적으로는 헌법 안에서는 국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그 개헌안을 만들 때 우리의 헌법이 우리가 지방자치를 국가 질서의 한 제도로서 받아들이고 있는데, 이것에 관한 우리 헌법이 너무 좀 규율하는 바가 너무 적다, 뭐 이런 차원에서, 그래서 이제 보다 좀 적극적으로 지방자치에 관한 내용을 좀 헌법에 담자라는 것에 관해서 이제 저희가 이제 그 공감대를 만들어서 이제 주시를 한 것이었고요. 그 과정에서 이제 국민이 국가생활 영역에서의 주체를 의미하는 거라면 지역생활에서의 주체는 주민이라고 표현을 하자라고 한 것이어서, 개념적으로는 생활 영역에서는 사실 구분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규범적으로 만약에 또 실제적으로 그 개인의 권리 의무에서 문제가 되는 경우에는 헌법에서 규율하고 있는 기본권에 관한 부분이 문제가 된다라고 하면 당연히 국민의 개념을 쓰게 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주민으로서의 지위가 문제되는 것이라고 하면 그때는 이제 헌법상 기본권이라기보다는 어찌 보면 법률상의 권리라고 해서 주민의 지위에서 문제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민의 기본권이 문제되는 영역들은 헌법재판소로 이것이 재판규범으로 가게 되면 헌법재판소에서 다뤄질 수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주민생활 영역에서의 권리 의무에 문제가 있는 거라고 한다고 하면 일반적으로 이제 법원에서 관할을 하게 되는 이런 게 있겠죠. 그래서 쓸 때에는 적어도 헌법에서는 기본적으로 국민이라는 용어를 쓰는데, 국민의 개념 안에 주민도 개념적으로 당연히 포함되는 것이지만, 다만 구체적으로 지방생활에서의 영역에 문제가 되거나 또는 규율의 필요성이 있는 부분들을 강조하기 위해서 주민이라는 용어를 썼다, 이렇게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헌법에서 보통 국민 얘기할 때 강조되는 게 국민 주권이잖아요. 네. 근데 지방자치 영역에서도 강조하는 쪽에서 쓰는 말 중에 주민 주권이라는 말을 또 쓰거든요. 그건 올바른, 헌법적으로 봤을 때 올바른 말입니까? 이제 주권의 개념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서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원래 이제 주권은 국가를 전제로 한 표현이죠. 원래 출발 자체는 그 이전에 모든 국가 권력의 원천이 과거에는 교황에게 있었다가, 그 다음에 이제 군주에게 있다가, 중간의 개념으로 군주에게 있는 국가 권력의 주인이 누구냐, 이제 이걸 논쟁을 하는 것이 주권론의 시작인데요. 과거에는 그냥 국왕에게 있었죠. 중세든 어디든 간에 국왕에게 있다가 계몽시대를 지나는 과정에서 국민들의 인식이 높아지고, 이른바 이제 우리 서구에서 말하는 시민계급이라는 것이 출현하는 그 중간 단계에서 뭐 장보댕이라는 사람이 이제 국가주권론, 원래 이제 주권론을 군주주권론에서 출발했다가, 그 다음에 과도기적인 차원에서 군주도 국민도 아닌 국가가 주권을, 이제 권력의 주인이다, 이렇게 얘기했다가, 그 말은 이제 도돌이표잖아요. 국가 권력의 주인이 국가다라고 하는 건 도돌이표니까. 그러면서 이제 그 뒤에 시민계급들이 이제 그 출현을 하고 권력이 생기면서 뭐 CAS나 뭐 여러분 잘 아시는 루소나 이런 사람들이 이제 국민주권론을 주장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주권의 개념의 출발은 사실 지역적 단위가 아니라 국가 차원의 논이기 때문에 주권론에 있어서는 국민주권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오늘날 이제 지역에서의 자치권, 지역에서의 권력의 정당성의 원천은 어디서 찾을 거냐, 이런 논의를 행정학에서 중심으로 하시다 보니까 주민주권론이라는 표현을 좀 많이 쓰시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헌법적 차원에서 보면 주권은
대내적으로는 최고의 권한이고요. 대외적으로는 독립된 권리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주권은 대한민국 내에서는 최고의 권력이고 대한민국 밖에서는 독립되고 영구적이고 누구에게 양보될 수도 없고 훼손될 수도 없는 최고의 국가 권력을 의미하는 거라서 이것을 지역적 차원에서 주민주권이라고 표현하기에는 학문 영역에서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만 헌법이라는 규범학의 영역에서는 지금 좀 수용하기는 좀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자치권이라는 말을 써놓고 주민이 자치권을 가진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주민은 이 자치권에 대해서 주민은 어떠한 권리가 있는가 이런 것은 잘 안 보이더라고요. 그럼 이제 법률에서 규제한다 그러니까 그럼 국회가 또 다 통제하면 그럼 주민은 그냥 또 상징인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 당시의 논의에서 이거는 너무 이제 좀 개인 소견이라 좀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주민자치권을 헌법에 넣는 것의 당위성은 변론으로 하고 자치권의 본질이 헌법상 기본권이냐 아니면 법률상 권리이냐 아니면 이것을 이제 그냥 뭐 선언적 의미냐 여기에 관해서 교통적 이렇게 좀 개념 정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주민의 자치권을 헌법에다가 규율하는 것이 굉장히 위험하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기본권이라고 하면은요, 기본권은 국민의 기본권이 만약에 기본권을 우리 일반 헌법적 원리에 위반해서 제한을 하게 되면 그것은 기본권 침해가 되거든요. 그러면 기본권 침해, 주민의 자치권이 침해가 되면 그것은 다시 말해서 위헌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 위헌적인 상황이 되면 자치권 침해를 이유로 헌법재판이 가능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이제 헌법재판에 관한 논쟁은 당시에는 없었단 말이죠. 없었고 이것을 그냥 주민의 자치권을 규정을 하자 이렇게 되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건 좀 성급한 원리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다만 이걸 이제 좀 규범조화적으로 좀 선회를 해보자면 헌법에서 기본권은 아니지만 법률상의 권리로 포괄적 의미에서의 법률상의 권리로 주민의 자치권을 헌법에서 인정한 것으로 좀 선회할 수는 있겠다. 그럼 이것을 자치권이라는 것은 구체화된 개별 권리는 아니지만 법률에 의해서 구체화될 때 이것은 이제 주민의 자치권에 대한 구체화 권리로서는 좀 보장의 의미가 있겠다. 아마 그걸 주장하셨던 시민사회 공권운동을 하셨던 선생님들은 헌법에 꼭 들어가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신 거고요. 그래서 이제 그 편제가 기본권 편제에는 못 들어간 거예요. 그 위치를 보시면 조문의 위치를 보시면 기본권 조항이 1조부터 40조 근처까지 쭉 나가는데요. 개헌안에서. 네, 그게 이제 그 안에서 못 들어가고 뒤에 이제 지방자치 영역에서 그 조항이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건 기본권으로 해석하기는 좀 어렵다 이렇게는 이해했습니다. 동시에 헌법에서 이제 조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러니까 주민은 국민 속에 포함된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실제 개별 법령에서 보면 지방자치와 관련된 많은 법령에서 주민의 참정권적 영역의 많은 부분에 외국인을 포함시키고 있거든요. 그 얘기는 개별 법령에서는 주민 속에 외국인이 포함된 개념으로 해석할 수가 있는데 네, 그럼 헌법에서 지금 말씀하신 국민은 또 포함이 안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럼 이거에 대한 건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될까요? 그거는 현행헌법도 마찬가지인데요. 그 현행헌법은 지금 현재 모든 기본권 주체를 국민은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모든 국민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근대헌법은 가장 기본적인 가치가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존중입니다. 근데 이 가치는 그 개별 사람이라는 존재가 국적을 달리한다고 해서 인간의 존엄이나 그 가치에 대한 존중이 훼손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거든요. 그거는 아주 우리가 비근한 사례로 뭐 인종주의나 민족주의와 같은 우리는 나치 시대 때의 경험 때문에 이것이 어느 세계, 어느 나라의 헌법에서도, 어느 나라의 질서 안에서도 인간의 그 기본적인 가치로서의 존중이 훼손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은 전 세계 공통의 가치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보면 우리 헌법에 모든 국민은 이라고 표현되어 있다 하더라도 외국인도 어떤 기본권의 경우에는 그 기본권을 향유할 수 있는 주체로서의 지위가 보장된다라고 지금도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차원에서 보면 이제 개헌안에서 부분적으로 뭐 사람은이라고 표현한 부분도 있고 또 그다음에
국민이라고 표현했지만 아까 말씀드린 이 개념적으로는 국민은 주민을 의미하는 것이라고는 하는데 그 주민의 개념이 범위에 따라서는 일반 국민에서 포섭되지 않는 외국인 같은 경우, 국적법으로 포섭되지 않는 외국인의 경우에도 주민으로서의 지위를 우리가 인정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규범이라는 것이요, 수학 공식하고 달라서 어느 이게 해석하는 영역에 따라서 그 범주가 조금은 좀 다르게 접근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데서는 똑같은 국민인데 외국인이 포함되는 경우도 있고 외국인이 포함되지 않는 경우도 있고 뭐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개념은 좀 여전히 어렵습니다. 좀 쉬운 거로 내려가시고 그 질문 두 번째, 이게 제가 재정분권 할 때 보면 늘 관련됐던 건데 1단계 분권은 지방 소비 중심이니까 광역 중심이었고, 그러니까 이제 시군구 협의 쪽에서는 2단계는 기초거다. 그래서 갑자기 광역정부, 기초정부하고 또 나왔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 헌법에서 이렇게 보면 지방자치 관련해서 3개의 조문이 지금 들어가 있고 굉장히 많은 게 들어가 있죠. 근데 그 안에도 보면 광역, 기초 이런 이야기는 없어서, 그럼 지방정부라 그러면 이 관계에는 어떤 걸 전제로 하고 갔는지 좀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시군구 협의하고 시도지사 협의회는 늘 또 이렇게 한 긴장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게 또 돈 문제와 엮이면 그거 갈등 조정하기가 만만치 않았거든요. 기본적으로는 지방정부 안에는 광역과 기초를 다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고요. 지금 현재 우리 현행헌법은 해석상 중충제를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최소한 광역과 기초가 존재하는 걸로 되어 있고, 우리 헌법재판소는 지방자치를 한다는 것은 최소한 기초의회를 구성해야 되는 것을 최소한의 요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초의회가 없는 것은 지방자치는 없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단언하기도 하는데, 이제 그 개헌안에서 이야기할 때 이 지방정부라는 개념 안에 중충제를 기본으로 하되 그보다 더 복잡한, 예를 들어서 뭐 3층제 또는 뭐 더 다양한 복잡한 형태의 지방행정 체제가 들어오더라도 수용할 수 있도록 하자라는 것이 전제가 되어 있었던 거고요. 거기 안에서는 광역과 기초가 모두 포함된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것이 이제 동등하냐, 이제 아마 교수님 질문은 이제 권한에 있어서의 동등에 관한 질문이신 것 같은데요. 헌법적 지위는 동등합니다. 이때 헌법적 지위가 동등하다고 하더라도 모든 권한의 크기가 동등한 것은 아닌 것이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독립된 주체라는 점에서는 동등하다는 거고요. 상호 간의 직무나 업무에 있어서의 부분적으로 감독관계에 있거나 또는 뭐 서로 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또는 견제할 수 있는 이런 관계가 있다는 것은 좀 별개입니다. 재정 문제에 있어서 광역이 기초하고의 관계에서 완벽히 기초가 완벽히 독립되어 있느냐, 아니면 광역이 기초에 대한 감독의 기능을 가질 수 있느냐, 이건 헌법 규범적으로는 동등하다라고 하는 것이 감독 기능을 완벽히 배제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질서의 통일을 위해서 부분적으로 보충성 원칙이 들어가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제 설문도 보면은 좀 묘합니다. 지방지정하시는 쪽도 보면 광역이 기초에 대한 재정적인 조정 기능하고 관리 감독은 해야 된다는 쪽 입장이 강하거든요. 뭐 이건 다 대표적인 건 아니고 그냥 우리 현재 이제 학회 멤버들의 생각들인데, 또 지금 상황들 보면 지역 소멸이라든지 이런 걸 보면 기초가 할 수 없는 건 결국은 광역이 다 들어가야 되는데, 법에서는 주민이 가까운 지방이 우선해야 된다 이래버리면 기초는 헌법 정신에 따라서 우리가 먼저고 광역 개입을 최소화하라 그러면 지금의 재정 환경이나 이런 상황에 보면 이 헌법은 오히려 안 맞는 거다, 그럴 수는 있지 않나. 그래서 제가 이 생각이 약간 좀 냉소적으로 보면 낡았다, 이 시대의 변화들을 이 헌법에서 못 담았다, 이 자치가 30년 전에 자치에 대한 이야기를 담은 거 아닌가 하는. 같은 맥락에서 아까 말씀하신 뭐 조금 이렇게 리워딩 하자면, 지금 분권헌법, 소위 분권헌법에서 주장하는 게 결국은 국가 또는 중앙정부하고 지방정부 간의 관계에서 지방정부의 어떤 자치권의 강화 쪽 얘기란 말이에요. 그 논의의 결이 이 지방정부 내에서 광역과 기초 간의 관계에 결하고 우리가 같이 취급할 수 있느냐 하는 거거든요. 사후 배분에 관한 부분들의 차원에서 보면 교수님들 말씀하신 대로 또 물론 지금 헌법에서 사실 해석상 도출되는 우리가 이제 보충성의 원칙이라는 것을 고려를 해보면
기초가 할 수 있다는 표현이 좀 애매합니다만 어쨌든 기초지방정부 단위에서의 사무를 우선적으로 배분을 하고 그렇지 못한 영역들을 광역, 순차적으로 또 중앙정부 이렇게 배분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건 사무의 배분에서 마찬가지고요. 그러면 사무의 배분에 따라서 재정에 관한 부분들이 같이 연동되어야 한다라고 보면 재정관계도 마찬가지라고 개인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래서 재정에 관한 부분도 사무를 기초가 많이 수행하고 있는 부분만큼 재정에 관한 것도 기초에 보다 많은 권한 또는 보다 많은 배분이 되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다만 기초 단위에서의 재정을 배분했을 때 기초 지방정부들 사이에서의 조정 문제, 그 다음에 또 한 단계 더 나가서 또 광역 단위에서의 또 조정 문제, 이 조정의 권한을 같은 레벨에 있는 기초의 재정 조정 권한을 기초에 줄 거냐, 광역에서의 재정조정 권한을 광역에 줄 거냐, 아니면 한 단계 위라는 표현에 좀 어폐가 있습니다만 그냥 우리 이해하시는 걸로 기초 단계에서의 재정조정 권한을 광역에 주고 광역 단위에서의 재정조정 권한을 중앙정부에다 줄 것이냐. 이제 여기에 관해서 본다면 이것이 보충성의 원칙하고는 약간 결이 좀 다른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럼 기능적인 면에서 접근을 해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직 우리 그 행정 현실에서 광역의 기능이나 또는 광역의 힘이 상당한 부분이 있고 또 실제 집행 기능을 기초 단위에서만 모두 하기 힘든 지금 구조적 문제 때문에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인구 감소 지역이 89개 고지된 걸 보면 10년 내에 이 지역은 지금 우리가 기대한 만큼 업무를 다 줘도 그쵸. 이거 사업 하잖아. 오히려 네. 재정적으로 보면 그건 재앙인 수준이거든요. 네, 이게 이렇게 중앙광역 기초라는 이 틀 자체가 앞으로 우리 10년 동안 보면 더 이상 작동하기 힘들 것 같지 않냐는 거죠. 그런데 지방자치법에는 분명히 헌법 정신에 이어받아서 보충성원칙의 기초 중심에 있는데 지방재정법으로 가면 광역에 굉장히 포괄적이고 구체적인 관리감독 기능을 그대로 부여해놨거든요. 그래서 이러면 둘 중에 하나는 위헌인가? 뭐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 두 법률 관계도 좀 애매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제가 연결해서 질문한 거, 그 부분 굉장히 그 논의할 때, 분권 높여서 논의할 때, 그 광역과 기초 간의 관계를 그렇게 생각했는지 정말 궁금하거든요. 그 개헌 논의를 할 때는 사실상 뭐 광역이 기초의 뭐 상위 정부나 또는 뭐 광역의 상위가 중앙정부 이런 식의 그 이제 뭐 우리가 보통 그 계층 서열화 내지 하이라키를 전제로 두고 보지는 않았습니다. 어쨌든 지방정부 내에서는 기초와 광역을 지금 현재도 그렇지만 법인격으로서는 동등하게 보자. 법인격으로 동등하다는 거하고 기능상 서로 다른 기능을 수행하려 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법인격으로서는 동등하게 했기 때문에 지금도 그 원칙은 개헌 안에서도 마찬가지고 지금 헌법 안에서도 기초의 자치사무로 되어 있는 영역에서는 광역도 기초의 자치사무에 관해서는 함부로 그 감독 기능을 수행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위법사항에 대해서만 감독 기능을 할 수 있게 하고 적정성 여부, 항목적성에 대해서는 감사 감독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거든요. 감사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어서 그 영역은 상호간에 있어서 대등한 독립된 법인격이라는 부분들은 지켜지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다만 말씀하신 대로 기능적으로 조정하는 기능이 상위 기능이냐 이건 사실 좀 어찌 보면 규범적으로는 좀 보기 어려워서 서로 갈등을 일으키고 충돌을 할 때 이걸 조정자로서의 역할이 누구에게 주어져 있느냐 이거는 좀 별개의 문제인 것 같아요. 어쨌든 개헌안을 논의할 때는 그 정도까지는 논의를 했었습니다. 서로 대등한 법인격으로서 적어도 자치 영역에 있어서는 광역이 기초에 관해서 정권을 행사하거나 이런 부분들은 이제 배제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이제 검토를 했었다. 연방제국 같은 보면 되게 주정부 중심으로 있고 기초는 주에 그냥 소속된 맞습니다. 기구로 네. 보는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이게 좀 차이가 있다. 다른데요, 그게? 네. 그게 이제 바로 딜런스 룰이잖아요. 딜런스 룰인데, 딜런스 룰이 지방정부는 주정부가 창조한 피조물이다 이렇게 보거든요. 근데 그때 말하는 주정부는 우리가 생각하는 지방정부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 관계가 달라요. 이게 보시는 선생님들마다 다 시각이 좀 다르신 것 같아요. 우리는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 이제 광역 같은 경우를 적어도 연방국가에서의 주정부 수준으로 우리 봐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데서 이제 인식을 좀
가지고 출발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그렇게 되면 광역과 기초와의 관계를 연방국가에서 주정부 하위의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 거기서는 이제 보통 연방국가에서는 주정부 안에서의 자치를 지방자치라고 하는 것이지 연방과 주와의 관계를 지방자치라고 표현하지를 않습니다. 아예. 그런데 이제 우리는 그런 과정이 없이 이제 중앙정부, 광역, 지방 이렇게 이제 구조화가 되다 보니까 광역의 그 지위를 주정부 차원으로 이해하시는 분 내지는 이해해야 한다는 분들도 계시고 아니면 주정부 하위 단위에서 주정부 내에서도 다시 보다 큰 지자체가 있고 또 보다 작은 지자체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 관계에서 봐야 된다 이렇게 보시기 때문에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서 그냥 좀 변론입니다만 우리 광역의 크기가 미국의 주정부만큼 크지 않다라고 해서 미국의 주정부로 이게 연방 국가에서의 주정부로 보기 힘든다라는 데서는 저는 동의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스위스는 훨씬 작아도 깐돈 우리보다 훨씬 작아도 자그마치 26개의 깐돈이 있거든요. 그 깐돈이 전부 다 주정부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독일도 16개의 주정부가 엄청난 큰 규모가 아니에요. 미국만 특별하게 큰 것이죠. 또 뭐 이제 단일 국가, 대외적으로 단일 국가이긴 합니다만 스페인도 각 지역의 그 주정부에 비견할 만한 지자체 크기가 그렇게 크지 않아요. 그런데도 굉장히 독립된 권한들을 많이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뭐 저도 공감을 하고 이게 우리가 연방제 하에서의 주는 아니라 할지라도 유사한 기능을 수행을 하니까 그렇게 볼 수가 있는데 다만 그렇게 했을 때 미국과 같이 지방정부가 주정부의 하위 개념으로서 들어가서 이 딜론스 룰에 따라서 주정부가 창조한 개체가 되는 건데 우리가 지향하는 건 그런 건 또 아니잖아요. 예, 그건 아니죠. 기초에 대해서 보다 강한 독립성을 부여하려고 하고 있는 저희는 보면 특히 재정의 관점에서 보면 광역과 기초 관계가 정립이 안 되니까 국고보조사업들 중심으로 가면 다 기초로 들어가고 광역은 조정하라 그러는데 광역은 돈도 없이 명령만 하니까 기초가 일을 못하게 하고 있고 기초가 자기들끼리 다 이렇게 저는 관할구역 독점이라 그러는데 조금 하니까 비효율적으로 하는 걸 조정하려고 그러면은 또 광역이 너무 개입한다 그러고 정리가 안 되는 거죠. 특히 자치구 문제로 들어가 버리면 대도시의 같은 생활권에 저렇게 자치구를 많이 만들어 놓으니까 재정에서는 이게 효율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런데 자치구 입장에 딱 가버리면 기초 중심에 이게 헌법에 보장된 거다. 이러면은 현재 있는 비효율성을 그대로 헌법이 인정하는가 이렇게 돼버리거든요. 우리나라의 자치구라고 하는 제도는 그래도 독특한 제도잖아요. 아니 근데 어차피 그게 이론적으로 맞든 안 맞든 간에 현실적인 실체로 있는 거고 권력 기구이기 때문에 조정할 수는 없는 거고. 네, 맞습니다. 그런 상태니까 이제 갑갑한 거죠. 이제 재정에서 뭔가 조정을 했으면 좋겠다 싶은데 이거는 또 자치권의 권력 문제로 들어가니까 말이 아예 협상이 안 되는 거죠. 이제. 전체적으로 다 이게 딱 맞게 온라인이 안 돼 있다는 느낌이죠. 그렇게 그러니까 체제와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말하는 지방행정 체제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도 이 관계 측면이 그대로 적용하면 안 되는 체제인데 그냥 적용하고 있는 것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저는 동의하는 바라서. 그다음에 의회는 어떻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건 저는 개인 편견인데 모든 주민의 정치는 의회 중심으로 활성화되고 참여가 되면 원래 행정학에서 집행부는 정책을 집행하는 데지 결정하는 데는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러면 이제 의회 기능이 없고 나중에 법을 보니까 지방의회가 지방자치법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행안부의 부속 기구래요, 그냥 의회가. 이런 식으로 지방자치에 대한 법률 권한을 만들어 놓으면 되는가. 그러고는 지방의회는 늘 문제가 있다는 식으로 계속 또 안 좋은 또 분위기만 만들고 주민들은 심지어 지방자치법에는 지방자치단체의 대표는 지방자치단체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넌센스죠. 예, 그리고 주민 참여는 또 집행부 중심으로 가도록 그렇게 돼 있고. 그런데 이렇게 헌법에도 보면 그 관계가 별로 명확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때 논의할 때 지방의회에 대한 이야기는 어느 정도 됐었는지. 오히려 기존 현행 헌법, 바뀌지 않은 현행 헌법에서는 그걸 더 분명하게 얘기하거든요. 다시 말해서 지방의회에 대한 규정은 확실하게 있잖아요. 그럼 자치단체장의 선임이라든가
그 조직 구성이라든가 또 법률로 정한다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개정안을 보면은 지방 정부를 강조하면서 지방 행정부가 오히려 지위가 상승된 느낌이거든요. 지금 그 우리 헌법에 있는 117조, 118조의 기본 줄기는 개헌안에 그냥 그대로 들어가 있고요. 그대로 들어가 있고, 다만 이제 그때 당시 개헌안 논의에서 지방의회에 관한 논의가 말씀하신 대로 엄청 활발하지는 않았습니다. 여러 가지 말씀을 주셔가지고 어디다 좀 방점을 찍어야 될지 모르겠는데, 지방자치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대표를 지방자치단체 장으로 한 것은 그냥 이제 뭐 어떤 대표성에 관한, 우리가 이제 기관 대립형 권력 구조를 취하다 보니까, 우리도 사실 대한민국의 정체성도 대통령 중심제라 하다 보니까 국가의 대표를 대통령에게 주고 있듯이 지방자치단체, 우리 지금 현재 지방자치도 기관 대립형 내지는 기관 분리형을 취하고 있어서 대표성을 이제 단체 장에게 줬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의회하고의 관계에서는 말씀하신 대로 의회의 위상이나 이런 것들이 좀 더 강하게 부각될 필요는 분명히 있는데, 지방의회에 관해서 지금 아직은 이제 지방자치법에서, 지방자치법을 이제 기본법으로 하다 보니까 지방자치법 안에 의회에 관한 내용들이 그냥 다 담겨져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이것은 사실상 의회의 약화, 기능 약화는 사실 국가 차원에서도 똑같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의회 기능이 국가 사회 질서가 뭐 복지 행정이 중시되고 국가 여러 가지 현대 행정이 복잡 다기화되니까 의회 기능이 약화되는 것은 어쩔 수 없이 가는 부분이고요. 전문성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상대적으로 또 좀 약한 부분들도 있고, 이래서 의회 기능이 좀 약화되거나 후퇴되는 부분들은 사실상은 국가 단위에서도 좀 비슷한 현상이다. 굉장히 많은 얘기가 있었는데 못다한 얘기도 있지만 시간상 지방자치와 분권헌법 관련된 얘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곧이어서 3부로 넘어갑니다.